그 목걸이 훔친 거 아니야? 잠깐만. 이 결혼 허락할 수 없어. 그 목걸이 훔친 거 아니니? 차가운 말이 상견례 자리를 얼어붙게 만들던 순간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한 노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목걸이는 제가 제 딸에게 준 겁니다.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삶이 한켠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출퇴근길, 집, 카페, 어디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한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생이라는 길 위에는 수만 개의 갈림길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비단길을 걷고 어떤 이는 가시밭길을 걷지요. 하지만 그 길의 끝이 어디로 향할지는 오직 하늘만이 아는 법입니다. 그럼 이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연은 5살 되던 해 수만 명의 인파가 몰린 정월 대보름 축제장. 아버지는 서연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연의 시선이 돌아가는 솜사탕 기계에 붙잡혔어요. 설탕이 녹아 하얀 실처럼 퍼지고 분홍빛 솜사탕이 순식간에 커져가는 모습이 마치 마법 같았죠. 아빠, 저거 봐. 서연은 고개를 돌린 채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단 몇 초 솜사탕이 막대에 감기는 짧은 순간 사이에 사람들이 밀려들었고 아버지의 손은 아이의 손바닥에서 미끄러지듯 빠져나갔습니다. 서연이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빠, 우리 아빠 좀 찾아주세요. 사람들의 어깨와 등만이 사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사이로 아버지는 이미 거대한 사람의 파도 너머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울부짖듯 아버지를 불렀지만 북소리와 웃음소리, 폭죽소리에 묻혀 아이의 목소리는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의 시간은 그 솜사탕 기계 앞에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은 잃어버린 아이가 되어 고아원의 차가운 침대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서연이 고아원에 처음 들어간 날, 아이들은 모두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누구의 아이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죠. 하지만 서연의 목에는 다른 아이들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눈길 까는 특별한 은목걸이. 어느 날부터 아이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쟤만 왜 저런 거 있어? 누가 준 거야? 주워온 거 아니야? 선생님, 저도 가지고 싶어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죠. 아빠가 준 거라고 말하면 아빠가 어디 있냐고 거짓말쟁이라고 다시 물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고아원 선생님이 서연을 불러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 목걸이는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보관해 줄게. 선생님의 말은 친절했지만 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처음으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안 돼요. 아이들이 모두 서연을 바라봤어요. 이건 제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서연은 목걸이를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이 아플 만큼, 손톱이 살에 파고들 만큼, 이건 아빠예요. 아무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서연에게는 분명했습니다. 이 목걸이를 빼앗기면 아빠와의 마지막 약속까지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서연은 이불 속에서 울음을 삼키며 목걸이를 쥔 채 잠들었습니다. 아빠는 날 버리지 않았어. 길을 잃은 것뿐이야. 아빠는 꼭 나를 찾으러 올 거야. 그 믿음 하나로
서연은 수많은 밤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목걸이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서연의 목에서 벗겨진 적이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집착하는 그 목걸이가 무엇이냐고요? 그것은 평범한 은목걸이가 아니었지요. 대한민국 최고의 금속 공예가이자 대건그룹의 수장인 강일수 회장이 딸 서연을 위해 천일 동안 정성을 들여 깎아 만든 용의 눈물이라 불리는 목걸이였습니다. 겉보기엔 투박해 보이지만 빛을 비추면 은은한 보랏빛이 감돌며 세상 그 어떤 보석도 흉내낼 수 없는 기하학적 문양이 살아 움직이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보물이었습니다. 서연의 5번째 생일을 앞두고 있었을 때입니다. 호화로운 거실에서 아버지는 하루 종일 굳은 손을 풀며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서연아.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눈 감아 볼래? 어린 서연은 두 손으로 눈을 가리고 웃었죠. 언제까지요? 아빠가 된다고 할 때까지. 잠시 후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투박했지만 하나하나 직접 깎아 만든 흔적이 남아 있었죠. 이게 뭐예요? 서연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이것 말이다.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한테 주는 거야. 서연은 목걸이를 꼭 쥐었어요. 그럼 아빠 거예요? 아버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건 서연이 거야. 지금 서연이한테는 조금 크지만 서연이가 다 커서 멋진 성인이 되어서도 사용할 수 있게 크게 만들었어. 아버지는 서연의 두 손을 감싸쥐고 아이의 이마에 이마를 맞댔어요. 혹시라도 아빠가 곁에 없을 때가 오더라도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목걸이를 보고 기억해. 아빠는 언제나 널 지켜보고 있다는 거. 서연은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디에 있든 어떤 고난과 힘든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담듯 말했어요. 아빠는 널 찾을 거고 널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사랑해, 우리 딸. 생일 축하해. 서연은 그날 밤 목걸이를 손에서 놓지 않고 잠들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꼭 움켜쥔 채로요. 서연은 30년 동안 그 목걸이를 만지며 다짐했습니다. 나는 버려진 게 아니야. 아빠가 나를 찾으러 올 때까지 나는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살아남을 거야. 오늘도 서연은 지하철을 탔어요. 출근길 지하철 안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서연은 손잡이를 잡고 흔들리는 몸을 지탱했죠. 목에 걸린 낡은 은목걸이가 블라우스 밖으로 살짝 보였어요. 아가씨, 그 목걸이 예쁘네요. 옆에 서 있던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서연이 수줍게 웃었어요. 어디서 샀어요?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거예요. 세상에 하나뿐인 목걸이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고? 네. 제 생일에 아버지가 만들어준 목걸이예요. 항상 저를 지켜주는 소중한 것이에요. 할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서연의 표정을 본 할머니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 목걸이가 제 유일한 가족이에요.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항상 제 곁을 지켜주거든요. 서연은 목걸이를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 때 준혁은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저기, 실례지만, 네, 저는 옆 건물 다니는 박준혁이라고 해요.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아, 네. 서연은 어리둥절하게 명함을 받았어요. 혹시 지난주에 분식집에서 할아버지 도와드린 분 맞으시죠? 아, 그때요? 네. 그 모습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요즘 그렇게 친절한 분 보기 힘든데
준혁이 수줍게 웃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저, 혹시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 할 수 있을까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저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너무 좋은 분 같아서요. 준혁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시작됐어요. 첫 커피 약속 후 준혁은 꾸준히 연락했어요. 점심은 드셨어요? 오늘 날씨 좋은데 잠깐 산책할래요?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적극적인 준혁의 대시에 둘은 결국 사귀게 되었습니다. 사실 서연은 아버지를 잃은 그날 이후로 사람과 깊이 엮이는 일을 의도적으로 피하며 살아왔습니다. 만났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까봐, 손을 잡았다가 또 놓쳐버릴까봐, 그래서 누군가 다가오면 먼저 한 발 물러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준혁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기다렸고 서두르지 않았고 떠나지 않을 것처럼 늘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아도 될지도 모른다. 아버지를 잃고 나서 다시 또 누군가를 잃게 되는 게 무서워서 아무도 만나지 않았던 서연이 그 두려움을 아는 채로 처음 선택한 사람이 준혁이었습니다. 그렇게 서연은 다시 한번 사람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준혁은 서연에게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날은 갑작스럽게 비가 쏟아지던 저녁이었어요. 퇴근 시간 회색 하늘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듯 빗줄기가 쏟아졌죠. 서연은 회사 건물 입구에 서서 젖어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산은 없었고 버스 정류장까지는 제법 먼 거리였죠. 서연 씨, 그때 뒤에서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이미 우산을 펼친 채 서연 곁에 서 있었죠. 같이 가요. 서연은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준혁은 아무 말 없이 우산을 서연 쪽으로 더 기울였어요. 자연스럽게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요. 비는 점점 더 거세졌고 준혁의 어깨 쪽은 금세 흠뻑 젖어갔어요. 준혁 씨 옷 다 젖어요. 서연이 말하자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야. 그 말이, 그 모습이 서연의 가슴 어딘가를 조용히 건드렸어요. 그날 서연은 누군가의 우산 안에 처음으로 들어가 봤어요. 늘 혼자 맞아야 했던 비를 누군가가 대신 막아주는 경험이었죠.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서연이 준혁에게 물었어요. 근데 왜 저한테 다가오셨어요? 준혁은 잠깐 웃다가 말했죠. 글쎄요. 요즘 다들 자기 주장 강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기적이거나. 하지만 제가 본 서연 씨는 달랐어요. 조용하고 남 먼저 챙기고 그 말 뒤에 아주 가볍게 덧붙였어요. 우리 엄마가 늘 그러셨어요. 사람은 착해야 오래 간다고. 서연은 그 말을 그땐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중에야 알게 됐죠. 그 말에는 편한 사람이라는 의미도 들어 있었다는 걸. 그것도 모르고 서연은 가슴속 아픔을 털어놓았어요. 사실 저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준혁은 놀란 기색도 동정도 없이 잠시 서연을 바라보다 말했어요. 그래서요? 네. 그래서 서연 씨가 지금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니고 나쁜 사람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 말은 위로처럼 과하지도 않았고 가볍지도 않았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말이었죠. 그날 집에 돌아온 서연은 목에 걸린 은목걸이를 오래 쥐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라면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아플 때 전화할 수 있고 비 오는 날 우산을 나눌 수 있는 삶. 가족 없이 자라온 서연에게
그건 늘 먼 이야기였지만 그날 이후로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서연은 처음으로 가족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준혁은 말했죠. 서연아, 우리 결혼하자. 정말? 응.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어.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나 같은 사람 괜찮을까? 난 고아원 출신이라고 싫어하시지 않을까 걱정돼. 그게 뭐가 중요해. 너라는 사람이 중요하지. 준혁이 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엄마 아빠도 분명 너 좋아하실 거야. 서연은 가슴 한편으로 불안함이 밀려왔지만 믿고 싶었어요. 가족 없이 외롭게 자란 서연은 가족을 만드는 게 하나의 꿈이었기 때문이죠. 준혁은 허우대 멀쩡한 대기업 과장이었지만 서연이 모르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실상은 어머니 명숙의 말 한마디에 죽고 못 사는 지독한 마마보이였습니다. 명숙은 아들을 이용해 상류층으로 신분 상승을 꿈꾸던 탐욕스러운 여인이었죠. 준혁은 집에 가서 부모님께 말했어요. 엄마, 아빠,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거실에서 TV를 보던 엄마 명숙이 돌아봤어요. 진짜? 누군데? 회사 근처에서 만난 여자예요.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어디 집 딸인데? 고아원 출신이에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명숙의 표정이 굳었죠. 뭐라고? 고아원에서 자랐대요. 하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착하고. 준혁아. 명숙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고아원 출신이면 부모도 없고 집안도 모른다는 거지? 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하지. 엄청 중요해. 명숙이 한숨을 쉬었어요. 옆에 앉아있던 준혁 아버지도 난처한 표정이었죠. 그래도 일단 만나는 보자. 여보. 명숙이 남편을 쳐다봤어요. 애가 좋다는데 만나보기나 하고 판단하자고. 알았어요. 만나보죠. 명숙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준혁아,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결혼은 신중해야 돼. 네, 엄마.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명숙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정이 난 상태였죠. 고아원 출신을 우리 며느리로? 말도 안 돼. 상견례 날짜가 잡혔어요. 상견례를 하루 앞둔 밤. 준혁의 집 거실. 명숙은 소파에 앉아 전화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네, 김서연이라는 아이요. 네, 맞아요. 고아원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전화를 끄는 명숙은 서연의 이름을 노트에 적으며 말했죠. 확실히 의리네. 그리고 희미한 미소 지었습니다. 말 잘 들을 타입이야. 서연의 사진이 떠 있는 준혁의 프로필을 보고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 늘 조심스러운 표정. 명숙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말했죠. 참 순해 보이긴 해.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아직도 마음에 안 들어? 명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마음에 안 들긴 하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어요. 잠시만.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뭐가요? 너 같은 애 옆에서 묵묵히 뒷바라지나 할 여자. 준혁아. 사람은 다 제자리가 있는 거야. 명숙은 서연의 사진을 한 번 더 훑어봤어요. 고아원 출신이면 기댈 데도 없고 눈치도 빠를 수밖에 없어. 시댁 눈치 보면서 말 잘 듣고 내 출세 뒷바라지나 하겠지. 명숙은 단정하듯 말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나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명숙은 피식 웃었어요. 자기 욕심 없는 여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확인해야지. 정말로 우리 말 잘 들을 여자인지.
명숙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보면 다 보여. 사람의 급도, 버릇도, 어디까지 참는지도. 명숙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그때 마음에 들면 며느리로 쓰는 거고 아니면 거기까지인 거야. 넌 엄마만 믿어. 엄마 말만 들으면 돼. 명숙은 혼자 서재에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 한 장이 있었죠. 제목은 단정했습니다. 결혼 후 합의 사항. 명숙은 천천히 내용을 훑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전업주부 원칙, 시댁 행사 우선, 친정 왕래 없음. 그 문장들 앞에서 명숙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서연이 마음에 들면 이 서류 한 장을 꺼내 건넬 생각이었죠. 명숙의 속셈도 모른 채 서연은 일주일 내내 긴장했어요. 뭘 입어야 하지. 옷장을 열어봤지만 변변한 옷이 없었어요. 그나마 가장 깔끔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치마를 꺼냈죠. 이거면 괜찮으려나. 거울을 보며 몇 번이나 입어봤어요. 액세서리도 없고 가방도 낡았어요. 목에 걸린 은목걸이만이 유일한 장신구였죠. 서연은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어요. 선물은 뭘 준비하지. 백화점에 가봤지만 가격표를 보고 놀랐어요. 결국 서연은 시장에 가서 정성스럽게 포장된 떡 선물 세트를 샀어요. 상견례 전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잘할 수 있겠지? 준혁이 부모님이 날 좋아해 주실까? 좁은 원룸, 형광등 불빛 아래서 서연은 목에 걸린 은목걸이를 풀어 책상 위에 조심스레 올려두었죠. 손바닥만 한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유난히 낯설어 보였습니다.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를 설득하는 말이었어요. 서연은 목걸이를 손에 쥐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있으면 아침에 안부를 물어줄 사람이 있고 아플 때 전화할 사람이 있고 명절에 갈 곳이 생기겠지. 그게 얼마나 큰 바람인지 서연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무시당해도 조금 작아져도 조금 아파도 참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목걸이가 손바닥에서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서연은 그걸 다시 목에 걸며 작게 중얼거렸죠. 이번엔 나도 가족을 가질 수 있을까?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서연은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한편 대건그룹의 강일수 회장은 30년째 딸을 찾아 전국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재벌 회장이라는 화려한 직함 뒤에서 강일수는 늘 같은 차림이었습니다. 비싼 정장이 아니라 먼지 묻은 작업복, 그리고 머리에는 안전모. 사람들은 그를 현장 제일주의자라 불렀지만 그 이름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강일수는 30해 전 정월 대보름 축제 인파 속에서 5살 딸의 손을 놓쳤습니다. 단 몇 초였습니다. 손을 놓친 순간 아이의 모습은 사람들 사이로 삼켜졌고 그날 이후 그의 인생도 함께 멈춰버렸습니다. 딸을 잃은 아버지는 밤마다 같은 악몽을 꾸었고 아침마다 같은 후회를 안고 눈을 떴습니다. 그날 내가 손을 더 꼭 잡았더라면 그 죄책감은 하루도 그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픔을 잊기 위해 쉬지 않았습니다. 아니,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버티기 위해 더 일을 했습니다. 혼자 집에 있으면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릴 것 같았고 소파에 앉아 있으면 딸이 울며 부르는 목소리가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내 딸이 이 추운 어딘가에서 지금도 하루를 버티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따뜻한 집에 앉아 있을 수 있겠나? 그에게 일은 성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벌이자 딸을 향한 속죄였습니다.
그래서 강일수는 가장 위험한 현장에 먼저 들어갔고 가장 힘든 자리에 먼저 섰습니다. 누군가 다치면 책임을 묻기 전에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었고, 누군가 버티고 있으면 조금만 더 같이 가보자고 말해주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그는 회장이기 전에 30년 동안 딸을 잃은 아버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신도시 건설 현장 점검을 마치고 근처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던 강 회장은 우연히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허리가 잔뜩 굽은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버스 계단 앞에서 쩔쩔매고 있었죠. 그때 어디선가 한 젊은 여자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할머니의 짐을 받아들었어요. 장바구니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손등이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이 들어갔지만 서연은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았죠. 아이고, 고맙다 고마워. 할머니가 연신 고개를 숙이자 서연은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조심히 타세요. 그때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며 짧은 경고음이 울렸죠. 서연은 할머니를 먼저 태워보내고 뒤늦게 자기 버스를 확인했어요. 이미 문이 닫히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서연은 황급히 가방을 들고 버스를 향해 뛰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셔츠기 사이로 은빛 무언가가 찰랑이며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작고 낡았지만 이상하리만큼 눈길을 끄는 목걸이. 그걸 본 순간 강 회장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크게 요동쳤어요. 30년 전 딸의 생일을 앞두고 밤을 새워 망치를 들던 그 감각. 금속을 다듬던 손끝의 기억이 순식간에 되살아났죠. 저기 아가씨. 강 회장이 무심코 소리쳤습니다. 그 목걸이 잠깐만. 하지만 서연은 이미 버스에 올라탔고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서연은 창문 너머로 잠깐 고개를 내밀어 웃으며 말했어요. 네, 목걸이요? 버스는 그대로 출발했습니다. 강 회장은 떠나가는 버스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찾았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죠. 내 딸 서연이가 살아있었어. 강 회장이 비서실을 총동원해 서연을 추적하는 사이 서연은 인생 최악의 날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준혁과의 상견례 날이었죠. 상견례 당일 준혁네 부모님, 준혁과 서연 네 사람은 룸으로 들어갔어요. 깔끔하게 차려진 방에는 둥근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어요. 명숙은 고급스러운 재킷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죠. 서연은 얼른 일어나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강서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반가워요. 명숙의 목소리가 눈빛은 아주 차가웠어요. 고아원 출신이면 우리보다 한 수 아래지. 주도권은 우리가 쥐어야 해. 명숙은 이미 마음속으로 서연을 깎아내리고 있었어요. 명숙의 시선이 서연을 위아래로 훑었어요. 옷차림부터 평범하네. 가방도 저게 뭐야? 그때 명숙의 시선이 서연의 목걸이에 멈췄어요. 그 목걸이, 어디서 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거예요.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들었는데 그런 물건을 어떻게 갖게 됐는지 궁금해서요. 그냥 제가 5살 때부터. 명숙이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어요. 혹시 보호자나 기관 기록 같은 건 남아있나요? 아니면 출처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뜻인가요? 준혁이 급히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명숙은 천천히 물잔을 내려놨어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 준혁이도 곤란해지잖아요. 말은 걱정인데 눈빛은 단정이었죠. 어울리지도 않은 비싸 보이는 목걸이를 하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혹시 어디서 훔친 거 아니에요? 어머니, 준혁이 깜짝 놀라 말했어요. 뭐, 이상하잖아. 고아원 출신인데 저런 은목걸이를 하고 있으면 의심스럽지. 서연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훔친 거 아니에요. 이건 정말 제가 어릴 때부터 증명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어디서 났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서연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준혁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서연이가 그럴 리 없잖아요. 너는 순진해서 모르는 거야. 명숙이 코웃음을 쳤어요. 서연은 준비해온 선물을 꺼냈어요. 이거 작은 정성인데요. 명숙이 선물을 받았지만 관심 없다는 듯 옆에 두었어요. 명숙은 서연을 대놓고 멸시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긴 하지만 서연이한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서연은 애매한 준혁의 태도에 실망하기도 했고 지옥으로 가는 발걸음인 걸 알았으나 그를 사랑했기에 가족이란 울타리가 그리웠길래 그 모든 수모를 견뎠습니다. 서연 씨는 어디 사세요? 명숙이 물었어요. 구로구에 작은 원룸 살고 있어요. 혼자 사세요? 네. 부모님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5살 때 미아가 됐거든요. 미아요? 그럼 부모님이 버린 거네요? 준혁이 의자를 밀치듯 일어났어요. 어머니, 그 말은 아니죠. 지금 사과하세요. 그때 준혁의 아버지가 조용히 한마디 했어요. 준혁아, 앉아. 목소리는 낮았지만 룸 안 공기가 얼어붙었죠. 준혁은 서연을 봤다가 다시 어머니를 봤어요. 그리고 결국 입술을 깨물고 앉았어요. 서연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했어요. 아, 이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못 지키는 사람이구나. 를 깨달았어요. 뭐, 사실을 말하는 건데. 미아가 됐다는 게 그 말 아니에요? 명숙이 차갑게 말했어요. 서연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들었는데 대학은 어떻게 다녔어요? 장학금이랑 아르바이트로. 고생했겠네요. 명숙의 말투에는 동정도 존중도 없었어요. 그저 형식적인 질문일 뿐이었죠. 지금은 어디 다니세요? 중소기업에서 격리 일하고 있어요. 격리요? 월급이 많진 않겠네요. 네.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준혁이 불편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봤지만 명숙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준혁이한테 들었는데 성실하고 착하다면서요? 너무 과찬이세요. 요즘 세상에 착한 게 뭐 그리 대단한 거예요? 살아가려면 현실적인 게 더 중요하죠. 명숙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준혁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어머니 눈치를 보고 있었죠. 어머니, 음식 드세요. 준혁이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명숙은 멈추지 않았어요. 서연 씨, 솔직히 말할게요. 명숙이 포크를 내려놓았어요. 우리 준혁이가 외동아들이에요. 저희가 정말 귀하게 키웠죠. 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며느리 조건이 좀 있잖아요. 어머니, 준혁이 제지했지만 명숙은 계속했어요. 준혁아, 내가 이상한 말하는 거 아니잖아. 사실을 말하는 거지. 명숙이 다시 서연을 쳐다봤어요. 고아 출신의 집안 배경도 없고 친정 도움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결혼은 신중해야 해요. 우리 집안 체면도 있고 준혁이 미래도 생각해야죠.
솔직히 서연 씨가 우리 며느리로 적합한지 모르겠어요.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죄송합니다. 서연이 간신히 말했어요. 뭐가 죄송해요? 사실을 받아들여야죠. 명숙의 목소리는 더 차가워졌어요. 준혁은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어머니를 제대로 말리지 못했어요. 어머니, 그만하시죠. 왜? 내가 틀린 말했어? 맞는 말이지만 명숙은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모였죠. 결혼이라는 게 결국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잖아요. 명숙은 천천히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도 조심스러움도 없었어요. 집안이 중요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피라는 게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그 말이 룸 안에 떨어지자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디서 자랐는지 어떤 환경에서 컸는지는 사람을 만들잖아요. 명숙은 물컵을 들어 올리며 덧붙였죠.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해요. 아이를 낳고 손주를 키우는 일은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고요. 서연은 그 말이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태어나 본 적도 없는 아이까지 모두 부정당한 느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준혁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죠.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흙먼지가 잔뜩 묻은 작업복 차림의 한 남자가 들이닥쳤습니다. 안전모를 쓴 그의 눈에는 불꽃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 피가 바로 나요.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얼어붙은 룸 안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문 쪽을 돌아봤죠. 그는 서연을 지나 곧장 명숙을 바라보며 한 걸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유전자, 그의 목소리가 조금도 떨리지 않았어요. 제가 물려준 겁니다. 잠시의 정적. 그리고 이내 그는 서연의 목에 걸린 은목걸이를 똑바로 가리키며 분노를 억누른 채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박자 숨을 고른 뒤 마침내 폭발하듯 외쳤습니다. 감히 내 딸을 도둑놈 취급하다니. 강일수 회장의 포효에 식당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명숙은 가소롭다는 듯 비웃었죠. 이 노숙자 노인네는 뭐야? 경비 불러. 그의 시선은 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이름이 강서연 맞느냐?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 목걸이. 노인의 손이 떨렸어요. 이거요? 서연이 목걸이를 만졌어요. 이건 제가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건데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드디어 내 딸을 찾았구나. 룸 안이 조용해졌어요. 뭐라고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명숙이 비웃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갑자기 작업복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무슨. 그 와중에 명숙은 허름한 복장이 서연과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무시하는 거였죠. 저는 강일수라고 합니다. 노인이 서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정월 대보름 축제장에서 너를 잃어버리고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다. 노인이 주머니를 뒤적였어요. 낡은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이것 좀 보렴. 사진을 서연에게 건넸어요. 사진 속에는 어린 여자아이와 젊은 남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자아이 목에는 똑같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죠.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이건 내가 너 생일에 선물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목걸이란다. 어릴 때 이 목걸이를 주면서 아빠가 했던 말 기억하니? 노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얼마 전 버스 정류장에서 우연히 너를 마주쳤단다. 항상 그리던 순간이었는데 꿈인 줄 알았어.
노인이 눈물을 닦았어요. 명숙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갑자기 작업복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아버지래요. 상견례하는 자리에 작업복 입고 나타나서 회방 놓는 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명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회방이요? 노인이 차갑게 웃었어요. 제 딸이 이런 집안이랑 결혼한다길래 급하게 달려온 거요. 강일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했다면 나는 평생 이 일을 후회하며 살았을 겁니다. 내 딸이 어떤 취급을 받으며 살게 될지 알면서도 외면했다면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그땐 두 눈 편히 감고 죽을 자격도 없었을 거요. 강일수의 말이 끝나자 루마는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그의 시선이 명숙의 손에 쥐어진 서류로 옮겨갔습니다. 아까부터 놓지 않고 있던 그 결혼 후 합의 사항이었죠. 강일수는 말없이 다가가 명숙의 손에서 서류를 빼앗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는 잠시 내용을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전업주부 원칙, 시댁 우선, 친정 왕래 없음, 한 줄 한 줄 낮게 읽어 내려가던 그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사람을 데려다 쓰는 계약서군.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양손으로 잡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테이블 위로 바닥으로 흩날렸어요. 내 딸 인생을 조건으로 재단하는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요. 찢어진 종이를 내려다보며 강일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결혼 존재할 가치도 없습니다. 이런 집안이라고요? 명숙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데요? 오히려 우리가 걱정되는 게 더 많은데 뭐가 걱정되는데요? 고아 출신의 배경도 없는 여자를 우리 며느리로 들이는 거요. 그것도 아버지가 작업복이나 입고 다니는. 어머니, 결혼 후 합의 사항이라뇨.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준혁이 말렸지만 명숙은 멈추지 않았어요. 사실이잖아. 고아원 출신이면 집안도 모르고 이제 보니 아버지도 저 모양이고.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생각 못했던 대우는 아니지만 직접 들으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침착하게 말했어요. 제가 뭘 하든 제 딸은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훌륭하게요? 도대체 뭘 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당신들이 제 딸한테 한 말 다 들었소. 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고아 출신이라고 배경 없다고 체면 떨어진다고 했죠? 그런 말을 하는 당신들이 무슨 훌륭한 집안이요? 명숙이 말문이 막혔어요. 노인이 서연을 바라봤어요. 서연아, 이 결혼 절대 안 된다. 제가 파혼시킵니다. 허락 못합니다. 뭐라고요? 명숙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30년 만에 찾은 제 딸을 이런 집안에 보낼 수 없소. 아니,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명숙이 비웃었어요. 우리가 싫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거꾸로 당신이 싫다고요? 그렇소. 웃기지 마세요. 작업복이나 입고 다니는 사람이 무슨 배짱으로 본인들 주제도 모르고. 명숙이 테이블을 쳤어요.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우리가 고아 출신 며느리 드린다고 얼마나 양보한 건데. 명숙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파혼이라고요? 정신이 나간 거 아니에요? 그 목걸이도 어디서 훔친 거 아니냐고 했잖아요. 그게 양보하는 사람이 할 말이요? 노인이 차갑게 반박했어요. 가진 거 없는 애가 비싸 보이는 목걸이를 가지고 있는데 의심스러운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의심? 의심스러워서 제 딸을 도둑 취급했단 말이요? 명숙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노인이 차갑게 웃었어요. 제 딸한테 모욕 준 게 양보요? 모욕? 사실을 말한 거죠. 고아 출신 맞잖아요. 집안 배경 없는 것도 맞고. 명숙이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준혁이가 얼마나 좋은 조건인데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파혼이라고요? 파혼을 해도 우리 쪽에서 결정해야지. 자존심 상하게 어이가 없네. 당신이나 당신 아들이나 처지를 알아야죠. 자존심 상한 명숙은 속마음의 말을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노인이 한 발 다가섰어요. 제 딸의 처지를 말하는 거요? 그럼요. 고아의 무일푼에 아버지는 작업복 입고 다니는데 무슨 배짱으로 우리한테 파혼을. 명숙이 손가락으로 노인을 가리켰어요. 서연이 일어났어요. 됐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 결혼 안 할게요. 서연아. 준혁이 서연을 붙잡으려 했어요. 손 떼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전 어울리지 않아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모진 말만 내뱉을 때 말리지도 않았어요. 내 편 든 적 한 번이라도 있어요? 어머니랑 같은 생각이었던 거겠죠. 나는 그렇지 않고서는 아까부터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 무시할 때, 제 목걸이 훔친 거 아니냐고 할 때도 준혁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서연은 슬프게 웃었어요. 당신이 엄마 말에 휘둘리고 순종적인 사람인 건 알고 있었는데 당신을 사랑하니까 참고 결혼하려고 한 건데 못하겠어요. 서연이 가방을 들었어요. 노인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가자, 서연아. 네. 아버지. 서연은 노인을 따라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야, 강서연. 명숙이 소리쳤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 우리 같은 집안 다시 만나기 힘들 거야.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가진 것도 없으면서 고작 작업복 입은 아빠 하나 생겼다고 잘난 척은. 노인이 멈춰섰어요. 천천히 돌아봤죠. 제가 뭘 하는지 아시오? 뭐긴 뭐예요. 작업복 보니까 뻔하죠. 대한건설 회장 강일수요. 오늘 현장 시찰 나갔다가 제 딸이 상견례 한다는 소식 듣고 급하게 온 거요. 순간 실내가 조용해졌어요. 뭐라고요? 명숙은 비웃었습니다. 강 회장은 안전모를 명숙의 발밑에 던지며 외쳤습니다. 내 딸 서연이를 위해 내 영혼을 갈아 만든 저 목걸이를 보고 도둑질이라니. 너희 가문의 모든 것을 오늘부로 이 땅에서 지워버리겠다. 서연아, 미안하다. 이 아비가 너무 늦었지? 이제 다시는 누구도 너를 얕보지 못하게 하마. 노인이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서는 테이블 위에 던졌죠. 명함에는 대한건설 회장 강일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준혁이 명함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죠. 명숙의 얼굴이 하얗다 못해 흙빛으로 변했어요. 대한건설 회장. 그러니까 다시는 제 딸한테 함부로 하지 마시오. 노인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소. 잠깐만요. 명숙이 황급히 일어났어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명숙은 방금 전과 전혀 다른 얼굴로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비웃음은 사라지고 목소리에는 묘하게 힘이 들어가 있었죠.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요즘 세상이 워낙 험하다 보니 괜히 걱정돼서 드린 말씀이었어요. 강일수는 말없이 명숙을 바라봤습니다. 명숙은 다급해졌어요. 말이 빨라졌고 손짓도 많아졌죠. 아드님 인생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래서 혹시 모를 상황을 생각해서 그게 도둑 취급하려던 건 절대 아니었어요. 잠시 숨을 고른 뒤 명숙은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회장님이실 줄은 몰랐죠. 알았더라면 그런 말씀을 드릴 이유도 없었고요.
그 순간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자백처럼 들렸습니다. 강일수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낮게 말했죠. 내가 누구인지 몰랐으니 그렇게 대해도 된다는 말이군. 명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손을 저었어요. 제 딸은 당신들과 어울리지 않소. 가자, 서연아. 네, 아버지. 서연과 강일수가 문을 향해 걸어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급하게 의자가 밀리는 소리가 났어요. 서연아. 준혁이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결심도 없었죠. 오직 당황과 두려움만 가득했습니다. 준혁은 서연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잠깐만, 아니, 잠깐만 생각해보자. 지금은 좀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거고, 엄마도 흥분해서 그런 말한 거지, 본심은 아니야. 말은 많았지만 그 어느 것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줘. 내가 잘 말해볼게. 우리 이렇게 끝내는 건 아니잖아. 서연은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지켜주기 위해 잡은 손이 아니라 잃을까봐 매달리는 손이라는 걸 너무 잘 알 수 있었죠. 아까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피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도둑 취급할 때도, 집안 운운하며 모욕할 때도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준혁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그땐 분위기가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당신은 늘 그랬죠. 결정해야 할 순간마다 항상 분위기 뒤에 숨었어요. 준혁의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서연아, 난 널 좋아해. 진짜야. 근데, 그 근데 뒤에는 아무 말도 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그의 손을 떼어냈어요. 좋아하는 마음만으로는 사람을 지킬 수 없어요. 그 말을 끝으로 서연은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아버지, 괜찮아. 다 지나갔어. 노인이 서연을 안아줬어요. 정말 제 아버지 맞아요? 그럼 30년을 찾았어. 왜 이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노인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그날 내 손을 놓친 게 내 평생 후회야. 전 아버지 원망 안 해요. 원망해도 돼. 나는 자격 없는 아버지니까.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버지, 정말 대한건설 회장이세요? 응. 건설 회사 운영하고 있어. 그럼 왜 작업복을? 오늘 현장 점검 나갔다가 비서한테 전화 받았어. 내가 상견례 한다고. 노인이 한숨을 쉬었어요. 급하게 달려왔지. 작업복 입은 채로. 목걸이를 보고 아신 거예요? 오로지 너만 생각하고 만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목걸이인데 내가 어찌 못 알아보겠니? 서연이 목걸이를 만졌어요. 전 이것만 믿고 살았어요. 언젠가 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만났잖아. 노인이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늦었지만 이제부터 아빠가 지켜줄게. 그날 밤 준혁의 집은 조용하지 않았어요. 준혁의 가족들은 후회했습니다. 명숙은 멍하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울음을 삼키듯 말했죠. 작업복 입고 온 사람이 회장일 줄이야.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목걸이를 훔친 거 아니냐는 그 한마디가 결국 모든 걸 망가뜨렸다는 걸 이제야 알아버린 얼굴이었어요.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자신이 했던 침묵이 서연에게는 가장 큰 배신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으니까요. 며칠 뒤 준혁은 서연의 회사 앞에서 기다렸어요. 퇴근하는 서연을 보자 다급히 다가갔죠. 서연아, 우리 다시
준혁이 손을 뻗는 순간 서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그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일 먼저 봐준 사람은 당신이 아니었어요. 준혁의 얼굴이 굳었어요. 서연은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더 했어요. 진심이었으면 그 자리에서 저를 지켰어야죠. 서연은 돌아섰고 준혁은 그 뒷모습을 붙잡지 못했어요. 서연은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서연이 바뀐 건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에게 너는 안 되라고 단정당하던 사람이 마침내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그리고 서연은 알게 됐어요. 가족이란 피로 이어진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가치를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걸. 서연은 오늘도 목걸이를 만지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목걸이는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서연이 스스로를 잊지 않게 해주는 작고 단단한 약속이었으니까요. 준혁 가족들의 후회는 이미 늦었습니다. 누가 복수하지 않아도 사람이 사람에게 한 말은 결국 돌아오니까요. 그날 이후 명숙의 말과 행동은 조용히 퍼졌고 준혁은 회사에서도 고개를 들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강일수 회장이 단 한 번도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복수는 정광석화와 같았습니다. 준혁의 아버지가 하던 사업체는 1시간 만에 부도가 났고 명숙이 자랑하던 강남 아파트는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결국 준혁은 회사에서 쫓겨나 블랙리스트에 올랐으며 명숙은 시장 바닥에서 소금을 뒤집었으며 구걸하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서연은 이제 대건그룹의 상무이자 차기 후계자로서 당당히 섰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세단을 타고 길거리에 나앉은 명숙과 준혁 앞을 지나갔습니다. 창문을 내린 서연은 명숙에게 낡은 은조각 하나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이 그토록 탐냈던 목걸이의 대가예요. 당신들의 오만이 당신들의 인생을 어떻게 망쳤는지 평생 굶주리며 기억하세요. 30년의 세월을 돌아 서연은 드디어 아버지의 따뜻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에서 빛나는 목걸이는 이제 고통의 상징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랑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서연은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이 되었습니다. 준혁이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한마디만 했더라면, 단 한 번만이라도 서연의 편에 섰더라면 인생은 달라졌을지도 몰랐죠. 하지만 어떤 선택은 되돌릴 수 없어요. 서연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 조건으로 재던 시선들, 침묵으로 상처를 준 관계들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멀어졌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피로 이어진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가치를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걸. 서연은 오늘도 목걸이를 목에 건 채 하루를 시작해요. 이 목걸이는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잊지 않게 해주는 약속이었으니까요. 인과응보, 사필귀정. 악한 자는 반드시 벌을 받고 선한 자는 그 눈물을 닦게 된다는 이 평범한 진리가 서연의 인생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서연의 목걸이처럼 변하지 않는 진실의 빛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가치를 진심으로 알아봐 준 사람은 누구였나요? 그리고 그 사람을 지키는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사람의 가치란 무엇일까요? 때로는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짜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주세요. 오늘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기는 삶이 한 켠이었습니다.